이번 강의에서는 조선 전통의 통신수단과 전신사업의 향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중앙집권적 통치국가였습니다. 전국 곳곳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을 잇는 통신제도가 중요했지요. 중앙정부는 통신제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전통의 통신수단은 두 가지로 정의되는데 하나는 역원이고 다른 하나는 봉수입니다. 역원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공무 수행 중인 관원들이 묵는 곳입니다. 이들의 직급에 따라 말도 지급해야 했는데요. 역원은 외국 사신이나 조선에 파견된 사신들, 관료의 지방 부임 및 출장 등에도 숙식과 말을 제공했습니다. 일종의 교통 거점이자 숙박시설인 것이죠. 그리고 한성을 중심으로 서쪽과 북쪽 그리고 남쪽 국경 지역에 이르는 도로를 보수 유지해야 했습니다. 봉수 혹은 봉화라고 불리는 긴급 신호 연락 체계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중요하게 관리 운영했던 군사 통신망이지요. 외적의 침략과 밀란 등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중앙정부에 알려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봉수는 삼국시대부터 쓰여 고려대에도 사용되었는데요. 어수선해진 이 제도를 조선시대의 세종이 개혁한 것이지요. 650여 개에 달하는 봉수대의 신호법과 보고 방식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신제도들은 지방 통치와 국방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는 19세기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용되지는 못했지요. 역원 운영의 재정 기반인 역토는 고을 유지들이 점유해버렸습니다. 역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지요. 역마 및 먹이의 구입 비리도 빈번했습니다. 심지어 마패 규칙도 어그러졌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봉수 제도는 잘 관리되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봉수 제도도 유명무실해지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규칙적으로 수행되어야 했는데 매일같이 온 국경과 나라가 평안하다는 한 자루의 봉수만이 올라왔을 뿐이지요. 봉수 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도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봉수대는 심지어 산 꼭대기에 있는 군사 요새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6,500여 명이 넘는 봉수꾼이 필요했지요. 이들에게 숙식과 월동 장비를 지원하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봉수대의 보급원을 빼돌리는 비리는 늘 일어났지요. 따라서 봉수군 생활은 지극히 어려웠고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전통시대의 통신 및 교통체계는 기능을 상실한 채 재정만 축내는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지요. 고종과 정보 관료들은 교통통신 체계도 개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안은 전신이었습니다. 전신을 도입하면 역원의 재원인 땅을 모두 중앙정부가 돌려받고 부대 비용도 절감되었기 때문이지요. 봉수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1860, 70년대에 수입된 서구 근대 문물과 과학기술 관련 서적들을 통해 전신을 접했습니다. 이 책들은 전신의 놀라운 신속성을 소개했지요. 조선 정부는 더 자세한 전신 정보를 입수하려 했습니다. 일본, 미국, 그리고 청에 파견된 사신들은 이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해야 했지요. 이 보고 가운데 정부가 가장 주목한 것은 전신선 가설 비용이었습니다. 일본에 파견된 조사 시찰단원들은 전신국의 전신요금 체계, 전신선 가설 비용을 보고했습니다. 가설 비용은 조사들마다 다 달랐는데요. 이 비용은 민간의 이용 증대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회수할 수 있다 보고했습니다. 전신요금은 거리의 누진에 의한다고도 했지요. 또한 전신부호를 제정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군사용 전신보호는 단지 48자의 암호가 쓰이는데 전시에만 사용된다고 했죠. 김홍집이 나열한 일본 정부의 재정 수입 항목에는 전신 요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이런 보고들을 바탕으로 전신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전신 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에 각각 2명을 파견한 건데요. 일본에 파견된 김하고는 국문 무스보를 만들고 전신기기 구매 작업도 수행했습니다. 청에 파견된 상우는 전신기술을 배우고 전신기와 21종의 전신 관련 물품을 수입해 귀국했지요. 이때 수입된 기기들은 본격적인 전신선 가설보다는 조정 시연용, 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과 미국에서도 전신 기기를 수입했습니다. 이러한 전신 관련 기기들의 도입은 전신 부설에 대한 조선 정부의 의지를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조선 정부만 전신선 부설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과 청나라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지요. 먼저 행동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대북부 전신회사를 대신해 나가사키와 부산 사이에 해저전선을 부설하자며 조선 정부에 접근했습니다. 이 해저전선으로 조선은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과도 직접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들의 욕심을 한껏 드러냅니다. 나가사키와 부산 사이의 해저선과 이익을 다투는 전신선을 조선 정부가 부설할 수 없다고 금한 것입니다. 또 이 전신선의 이익을 저해하는 외국과도 전신선을 연결하지 못한다고 했지요. 더 나아가 30년간 이 전신 사업의 일본 기득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이 해저 전선을 기회로 조선의 통신 사업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였지요. 조선 정부는 이 독소 조항에 합의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 조항들의 의미가 과장되었다며 축소할 것을 확약했어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확약을 지키지도 않았고 문서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전신선을 부설할 때마다 이 조항들을 제기하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청 정부 역시 한반도의 전신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모군란 발발 정보를 일본을 통해 전해 들은 상황에 분노했지요. 갑신정변을 빌미로 청에서 인천, 한성을 거쳐 평양, 의주를 지나 청의 봉황성으로 이어지는 서로 전선을 가설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우월한 전신 기술력을 제공할 것이니 조선 정부에게 가설 비용을 감당하라고 요구했어요. 가설 비용은 무기 구입 대금으로 빌려놓은 차관을 이용하라면서 말이죠. 심지어 이 서로 전선은 청 전신국인 전보총국의 관리로 운영하지만 비용은 조선 정부가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조약이 바로 의주전선 합동입니다. 서슬퍼런 청의 내정 간섭 기간에 맺어졌고 곧 가설되었지요. 교수님, 그렇다면 우주전선 합동조약에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당연히 이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득달같이 달려들었지요. 이 조약에 일본은 앞서 이야기한 독소 조항을 들어 반발했습니다. 조선 정부에게 한성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남로 전선을 부설하라고 강요했죠. 조선 정부는 일본과 다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에 청정부는 남로 전선을 대신 놓아주겠다고 했지만 급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었기에 2년 정도가 지체되었습니다. 청, 일, 조선 간에 남로 전선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지요. 결국 이 남로 전선은 조선의 기술력으로 선로 설계 및 부설 공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은 주목할 만합니다.
조선 정부는 전신 기술자들을 꾸준히 양성한 것이지요. 남로전선을 조선의 기술력으로 가설했다고 했지요. 이것이 바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산까지 있는 북로전선도 가설했지요. 조선 정부는 청일의 각축 속에서 한성을 중심으로 서쪽 국경과 남쪽, 동쪽의 해안을 잇는 전선 간선을 확보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전후 일본은 조선의 전신선로에 다시 한번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청일전쟁에 필요한 군소물자를 증발하겠다는 조일 맹약을 조선 정부에 강요했지요. 여기에는 전신선도 포함되었어요. 심지어 전쟁과 무관한 호남 지역의 전신선로까지 가설하겠다며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했는데요. 자재, 운반병사, 가설공사 인원과 숙소, 심지어 기자재 및 물자를 훼손하는 자에 대한 처벌 법령 마련까지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조선 정부는 응하지 않았지요. 일본은 청일 전쟁을 한반도에서 벌이면서 부산에서 대구를 거쳐 한성에 이르는 군사 전신선을 가설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 전신선을 민간이 사용하도록 하겠다 했지요. 조선 정부는 반대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군사선도 걷어들이라고 요구했지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삼국 간섭 이후 러시아로부터 이 군사선을 보호하기 위한 헌병대 주둔을 승인받았다며 이 군사선을 지속 운영했습니다. 이 일본의 조치에 조선 백성은 분노했습니다. 의병들이 이 전신선을 공격했지요. 이들은 한 달 반도 안 되는 사이에 9번이나 전신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병영에 잠입해 군용 전신 암호를 탈취하기도 했어요. 일본군은 전신선을 공격하는 이들을 찾아내 처형하라고 조선 정부에 강요하기도 했습니다만 정부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전신선을 공격하는 의병들에게 개화와 근대 기술의 적대적인 미개인이라는 누명을 씌우기도 했지요. 그리고 의병들이 살 것이라 짐작되는 마을을 초토화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대한지국기의 전보사와 통신개혁 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